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 제6장 요구사항 분석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6의 강의 목차는 요구사항 분석 수행 절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요구사항 검토, 그리고 품질 속성 식별, 시나리오 작성, 크게 이 세 가지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 수행 절차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 작업은 워크샵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워크샵 형태라는 거는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진행하는 형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즉 흔히 사용자라든지 고객이라든지 개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어떠한 항목들이 인풋으로 들어가냐면 비즈니스 품질 목표라든지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그 다음에 제약사항, 개발 환경 등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누가 하느냐면은 분석 진행 담당자라든지 아키텍트,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풋으로는 소개자료와 시스템 소개자료, 그리고 중요한 품질 속성 리스트,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 리스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품질 속성에 관련된 시나리오,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품질 속성 시나리오 작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설계 요인 중에 하나인 품질 속성과 아키텍처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작업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형태의 작업들이 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을 한다면은 첫 번째 1일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일차, 즉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이틀에 걸친 작업은 일반적으로 과제 기간이 6개월, 그리고 조직 구성이 10명, 개발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추천드리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의 개발 기간이라든지 5명 이하의 개발 인력, 그리고 또 1년 이상, 10명 이상의 개발인 과제인 경우에는 이 시간을 적절하게 변경하시고 줄이시고 늘리시고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일차에는 크게 요구사항 검토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부 활동으로는 활동 소개 및 역할 소개,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 이해, 그리고 시스템 환경 이해, 즉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1일차 오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1일차 오후가 되면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가지 품질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식별을 하는 게 1일차 오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품질 속성을 식별해내고 나서 1일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2일차 때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정합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화하고 정지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시나리오가 뽑아내고 잘 정리됐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고요. 좀 품질 속성이 잘못됐거나 시나리오가 좀 부족하다. 하면 다시 반복 단계를 거치셔서 완료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구사항 분석 절차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품질 목표라든지 시스템 요구사항, 그 다음에 상위 레벨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제약사항, 개발 환경 및 기술 환경, 그리고 기타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물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진행을 하고 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분석활동 소개 자료라든지 시스템 설명 자료라든지 중요 품질 속성 리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품질 속성 시나리오가 아웃풋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네, 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조직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프로젝트 결정권자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 요구사항 분석 절차를 수행하는 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은 항상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이 요구사항 분석하는데 참석하셔서 최종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승인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결정권자는 참여하게 하시고요. 만약 사정에 따라서 참석이 안 된다면은 추후 승인이라도 꼭 받고 요구사항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참석하셔서 우리에 대한 품질 속성이라든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겠죠. 네, 수행 절차의 개요는 그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에 대한 책임, 어떠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를 간략하게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실 분들을 최대한 이런 능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 능력에 해당되는 분들을 맞춰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혹은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 절차는 크게 2일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타임 스케줄 같은 경우는 타임 테이블은 첫 번째 날부터 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요 시간에 맞춰서 수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2일차의 스케줄로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일차도 이러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면 이 타임테이블의 비율에 따라서 느리거나 줄이시면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수행 절차, 실무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전체 설계 사이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은 크게 요구사항 검토하는 항목, 단계, 그 다음 품질 식별하는 단계, 시나리오 작성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요구사항 검토 단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과 시스템 환경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숙지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목표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제약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검토는 원칙적으로는 분석 단계를 거쳤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이라고 한다면, 분석 단계를 거쳤다면은 사실 이런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설계단에서는 그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혹은 빠진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보충하는 정도 수준에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형태, 즉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대한 정보를 익히는 형태로 가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러나 실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거나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거나 혹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최대한 추가하거나 수정하시는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상적으로 분석 작업에서 이런 내용들이 요구공학을 통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걸 그냥 인풋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서 설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이런 과정은 그런 요구공학에 의한 분석 과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빈약할 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셔야 될 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요구사항 분석이 잘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그 정보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형태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환경에서는 조금 요구사항을 잘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잘 돼 있으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소개하거나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절차는 인풋, 아웃풋 그리고 5분에서 1시간 정도 수행 시간을 가지는 작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활동 소개 및 역할 소개라는 활동 자체는 이러한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앞전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활동 소개 및 역할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워크숍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실 거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 히든 잡으로서 분석 절차에 대해서 확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재나 책자에서 제시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실무에 딱 100% 들어맞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절차는 풀리 다 적용된 절차이기 때문에 과제 특성이라든지 과제 난이도나 혹은 기간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에 따라서 실제로는 분석 절차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그 절차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확정하는 이런 작업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이 작업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한 것들이 많죠. 회의실 준비한다거나 이런 진행자 소개하고 결국 발표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를 승인하는 이런 태스크들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 소개 및 역할 소개가 끝나고 나면 각 담당자별로 이제 역할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크게 결정권자라든지 진행 리더, 보조, 그리고 분석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속한 질문자, 참관인은 크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역할별로 이 활동 내에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역할별로 각 활동에 따른
역할별에 수행해야 될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활동 내에서 해당돼서 하실 내용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권장서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활동 소개는 역할 소개이기 때문에 권장서식으로서는 크게 개요, 우리 과제의 개요, 배경, 목적, 필요성 등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분석 절차가 이렇다라는 것도 소개하고 각 담당자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물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출력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다음 각 절차별 이렇게 수행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이런 형태로 활동 소개 및 역할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 숙지하셨으면 그 다음 절차로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즉 비즈니스 목표의 이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든 참석자들이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익숙하시고 한 번 이상 혹은 여러 번 경험하셨다면 그냥 담당하셔야 될 역할 정도만 정의하시고 당연히 뭐 절차라든지 수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죠. 바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환경을 왜 개발자들이 알아야 하느냐. 많이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환경은 개발 환경에 있어서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 도출되는 제약사항들을 판별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입력물은 앞단에서 분석 작업이라든지 이런 제안할 때의 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 개발계획서,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정리하시고요. 거기서 비즈니스 목표를 정리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발표 자료, 발표자, 환경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시고 비즈니스 목표를 정의하시는 형태. 비즈니스 목표를 정리하는 거는 필수고요. 우선순위화가 선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진행이나 설계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넘기실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시다면 꼭 우선순위까지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 비즈니스 목표가 1개 혹은 2개 정도밖에 없는 과제 같은 경우는 굳이 우선순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사이즈가 되거나 비즈니스 목표가 좀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게 나중에 트레이드오프라든지 이런 것들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각 담당자별 역할은 비즈니스 환경 이해할 때 프로젝트 결정권자, 진행 리더, 보조, 분석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내용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정의된 내용입니다. 이 정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역할별로 활동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장서식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할 때 어느 정도 내용이 적혀져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개요, 배경, 목적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 혹은 미션. 요거는 제안서라든지 회사 내 비즈니스 관련된 문서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완벽한 비즈니스 쪽 관점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영적인 관점의 어떤 수치들, 경영 관점의 미션으로 좀 이렇게 돼서 정의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전략,
이런 내용들, 시장 경쟁력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소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및 출시 있죠. 그래서 목표 시장이라든지 공개 일정이라든지 제품 포지셔닝,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정보죠.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 목표라는 고객, 사야하는 이유, 카테고리, 주요 이익 혜택, 그리고 주요 경쟁자들, 그리고 주요 차별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의되어 있어야 결국에는 시장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목표 시장이라는 거는 이 도메인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인증, 항공기면은 항공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인증, 그리고 금융이나 금융 혹은 국방과제 이런 것들은 각각 그 도메인 환경에 따른 인증을 요구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예로는 요즘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따른 여러 가지 인증들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나 안정성에 관련해서 이러한 인증들이 각각의 도메인마다 있는 그 목표 시장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용 예산이라든지 소형 비용 기본적이겠죠. 그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정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돈 버는 구조, 그걸 가지고 얼만큼 벌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제약사항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표로 비즈니스 목표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목표를 정의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결국 회사나 혹은 개발팀, 크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까지가 얻는 비즈니스적인 이득이 무엇이냐, 즉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목적과 목표는 서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떤 달성해야 될 수치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달성을 했을 때 결국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목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는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 매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결국 우리 회사는 매출이 10억을 달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10억을 달성함으로 해서 결국 회사에 어떤 베네핏 혹은 어떤 이득을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즉 개발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을 좀 적절히 조합하셔서 어떤 것이 결국 목표와 목적이 되느냐를 설계 입장에서 정리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비즈니스 목표 항목에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쭉 여러 가지가 도출되시겠죠. 앞에서 했던 비즈니스 소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비즈니스 목표들을 도출을 해내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각 참가자별로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각 참가자별로 만약에 5점 만점이 10명이시다 그러면 만점이 50점인 형태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 합계 점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8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 1번을 줬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동점인 상황입니다. 6점으로 동일하죠. 근데 비즈니스 우선순위를 보면 이 6점임에도 똑같은 6점에도 불구하고 얘가 우선순위를 높게 가져갔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중요도에 있습니다. 중요도와 구현성으로 시스템을 단순하게 일단 봤을 때 요 항목들은 여러분의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추가, 변경, 수정해서 쓰시면 되지만
일단 현재 중요도와 구현성을 놓고 봤을 때는 구현성보다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게 이치상이 맞아서 중요도가 동점일 경우엔 중요도가 높은 놈의 우선순위를 더 주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표 우선순위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에 목록으로 정리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즉 구현성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로 구분을 하고요. 구현성은 기술적 환경에서 구현 가능성입니다. 즉 쉽게 구현이 가능하면 점수가 높고요.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점수가 낮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속성이 비즈니스 목표가 5개 정도로 나온다면 135점 정도로 부여를 하셔서 각각의 참석자들이 투표를 하는 점수를 합계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점수가 동일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요도가 높은 놈을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그래도 점수가 같다 그러면은 일단 같은 우선순위를 처리한 후에 다시 한번 재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점수가 굉장히 동일한 것도 여러 그룹들이 많이 나왔다. 비슷비슷한 점수가 여러 그룹인 경우에는 이렇게 13579의 형태로 점수 배분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끔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수가 10개면 1부터 10점까지를 배분하고 그 1부터 10점을 한 번씩만 고를 수 있도록 해서 배점을 하고 그때는 점수 차이가 1점, 2점 차이라도 그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 방식은 환경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최소한 30% 이상의 점수를 가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련된 인원이 1명이고 개발자가 10명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개발자분들과 비즈니스 관련자분들이 10대 1이 아니라 비즈니스 쪽에 가중치를 줘서 3대 7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각각의 개발 영역이면 개발, 비즈니스 영역이면 비즈니스 영역 이것들에 대해서 오차가 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호 부여하고 순위 번호 붙여준다. 이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이 이제 시스템 환경 이해. 이 시스템 환경 이해는 개발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시스템 환경에 대한 정보, 즉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제약사라든지 하드웨어 정보, 이제 하드웨어 구성, 우리들은 흔히 시스템 구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스템 구성, 시스템 제약상, 시스템 정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스템 환경 정보라든지 관련된 문서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인풋을 가지고 시스템 환경 정리를 목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작업은 순서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역할별로 수행해야 될 내용을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시스템 환경을 소개하는 자료는 제품 명세 및 시스템 구조, 그 다음에 기술적 관점의 아키텍처 환경, 문제 도메인 관점의 아키텍처 환경. 기술적 관점의 아키텍처 환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있듯이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도메인 관점의 아키텍처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정보 시스템이면 의료정보 인증에 대한 정보라든지 의료기기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도메인 관점의 아키텍처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에서
만 적용이 되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도메인 관점 아키텍처 환경, 기술적 관점 아키텍처 환경은 뭐 공통될 수 있거나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아키텍처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뭐 하드웨어 관련된 환경 정보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설계 자료들이 있으면 개념도라든지 구성도 등을 여기서 같이 논의하시는 게, 혹은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게 좋습니다. 설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창조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폭하고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어떤 구성되어 있던 패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비슷한 과제의 골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대한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는 게 보다 튼튼한 혹은 품질이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과제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 혹은 경쟁사의 과제들은 이런 식으로 했더라 라는 자료들이 있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죠. 그리고 뭐 상위 레벨 기능 요구사항 정도를 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위 레벨 기능 요구사항은 이제 어떤 레벨이냐면은, 이러한 우리의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을 광고한다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능들만 광고에 넣어서 설명하시겠죠. 뭐 5개라든지 혹은 10개 정도 핵심 기능들을 레벨로 표현을 하실 때 그 정도 레벨이 상위 레벨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레벨들의 기능 요구사항 수준. 굉장히 디테일하고 펑션 하나 혹은 펑션 안에 뭐 해당되는 내용들, 기능 요구사항이 아닌 것들을 아울러서 큰 덩어리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상위 레벨 기능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 제약사항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제약사항이 뭔지 뭐 설명도 드렸고 해서, 이것도 시스템에서 즉 하드웨어상에서 도출되는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에는 플러스 이제 비즈니스에서 도출되는 요구사항들도 향후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 그리고 뭐 하드웨어적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제품과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연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과거 시스템과의 연관성,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제품의 확장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뭐 확장성이라든지 연관성, 뭐 연동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스템이 플랫폼이라든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하거나 향후 계속적인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라든지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셔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될 놈이며 어떤 환경에서 크거나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될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시고 이걸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 향후 이 시스템이 그 생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기본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아놓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구현이 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뭐 업데이트라든지 변경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위 레벨 기능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요. 여기도 중요도, 구현성, 합계, 각각 참석자들의 평가 점수를 합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약사항은 아까 말했지만 시스템에서의 제약사항, 즉 하드웨어적인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 도출되는 제약사항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뭐 테스트라든지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서 도출되는 제약사항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약사항은 must, 꼭 해야만 하는 형태인 것들 가지고 정의하셔야 되고요. 그 출처가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건지 비즈니스적인 이슈에서 나오는 건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기능요구사항과 제약사항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고객분들이 기능요구사항 정도는 정의해서 주시는데 기능요구사항을 적을 때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되어야만 해, 이러이러한 기능이 꼭 돼야 돼,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정의해 주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능요구사항 형태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요구사항이 무슨 기능을 하여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설계자들이나 요구사항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항목에서 제약사항과 기능요구사항을 분리하시거나 제약사항과 기능요구사항을 분류해 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꼭 있어야 되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그 기능이 머스트인지 아니면 단지 기능인지 이거를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것들을 구분해내지 않으시면 나중에 모든 기능 요구사항을 다 포함하게끔 시스템이 대줘야 되고요. 발주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근데 설계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혹은 심할 경우에는 삭제도 가능한 게 기능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고객과의 협의는 있어야겠지만요. 그렇지만 제약사항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꼭 지켜져야 되는 것, 혹은 이 이상은 넘지 못하는 것, 혹은 이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약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기능요구사항과 헷갈리시지 않게끔 혹은 제약과 기능을 분리해내는 이런 그 작업들이 꼭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능 요구사항으로 분리될 수 있는 거는 머스트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버의 허용 인원이 1000명인데 이제 뭐 발주자 혹은 고객께서 잘 모르고 2000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뭐 요구사항을 만약에 들어온다면 하드웨어적으로 변경을 해서 2000명을 맞추든가 아니면 이게 이 시스템 상에서는 1000명밖에 되지 않으니 1000명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으로 변경을 해서 고객과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1000명밖에 안 되는 게 제약사항인 거고요. 2000명의 접속, 1000명 접속이 이건 기능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이 시스템을 쓴다면 무조건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제약사항, 1000명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건 제약사항이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요구사항을 제약사항 형태로 적고 그거를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 발주 입장에서는 제약사항 형태로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 입장에서는 그걸 좀 분리하셔야 된다라는 게 좀 팁으로 드리고요. 상위 레벨 기능 요구사항도 뭐 똑같습니다. 우선순위와 방법은 마찬가지고요. 중요도 구현성을 하시고 기초 환경에서 구현 어려움 뭐 나타내는 거고요. 당연히 도마 1을 참조하셔서 똑같이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속성의 식별. 아까
앞단에서 품질 속성이 무엇인지와 뭐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장에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요. 절차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품질 속성 식별 단계는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의 속성을 도출해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 뭐 기능 요구사항 정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정리하실 필요 없지만 안 돼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품질 속성을 도출해서 반영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품질 속성에 해당되는 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품질 속성 식별 단계에서는. 그래서 미리 정의된 기능 요구사항과 뭐 앞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핵심 품질 속성을 도출해내는 게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풋은 앞에서 했던 뭐 모든 목적이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라든지 상해 레벨 요구사항이라든지 제약사항 이제 이런 것들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앞서 작업했던. 그리고 관련된 문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으로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목록. 이것도 중요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한 이유는 가능하시다면 우선순위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하셔서 어떤 놈들이 중요한 기능이냐를 좀 판별해 내시면 좋아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중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적힌 순서대로 쭉 자료 리뷰하시면서 참석자들을 하시고 정된 요구사항 작성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중요도와 부연성으로 우선순위를 매기시고 그래서 중요한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를 분별해 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요구사항이 굉장히 자세히 정리되어 있거나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빠르게 뭐 1, 2, 3점 상중하 정도만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점수를 부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해서 상중하를 하고 그 점수들을 합계해서 상중하 정도 수준으로만 우선순위를 분리해내는 이런 작업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하시기 어려울 때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역할별 수행해야 될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권장서식에 대한 기능요구사항은 뭐 없습니다. 기능요구사항 정리하시는 건 요구공학에 따라서 그냥 요구공학에 적힌 여러가지 내용들에 따라서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작업은 마찬가지로 하시고요. 가능하면 기호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넣어주시고요. 뭐 상중하로 하셔도 상 그룹에 뭐 상-1, 상-2 뭐 이런 식으로 매겨주시면 좋겠죠. 기호는.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거를 한번 우리가 입맛에 맞게끔 혹은 인풋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품질소송 식별을 하는 요 작업이 이제 핵심 작업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기능 요구사항 목록 작업을 했듯이 이런 인풋 항목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핵심 품질 속성 목록을 작성해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작업은 이 항목을 절차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자료 리뷰하기 위해서 리뷰하시면서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가능하시면 벽면에 크게 뽑아서 붙여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빔 프로젝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빔 프로젝트를 여러 개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그 자료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도출해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해당되는 속성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역할별 해야 되는 내용 정의되어 있고요. 이거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품질 속성을 이제 도출해 내겠죠. 이 품질 속성은 앞에서 국제 표준으로 있는 25000 시리즈의 속성 중에 하나로 정의하면 큰 무리 없고요. 그 안에서 혹시 딱 맞는 게 없다, 못 찾겠다 싶으면 직접 정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거기 있는 속성이나 뭐 이런 걸 따를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단지 그러기 힘드실 경우에 국제 표준이 있기 때문에 표준을 참고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걸로 하셔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걸 굳이 따라야 한다라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해당되는 속성들을 도출하시고, 이 속성은 어떠한 항목들로부터 도출이 됐는지를 정리해 주시는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작업을 통한 우선순위 기호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하실 때 우선순위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은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품질 속성이 가장 높은 요 속성에 관련된 항목들은 따라서 품질 속성 우선순위가 높아야 됩니다. 즉 비즈니스 골 같은 경우 뭐 중복 가능하고, 상위 레벨도 어느 정도 중복, 우선순위가 중복 가능하지만 뭐 기능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한 레벨이 적혀져 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비슷한 레벨이 적혀져 있느냐,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전혀 엉뚱하게 돼 있다, 이 속성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관련 항목들이 굉장히 낮은 순위의 놈들이 있더라, 그러면 요걸 잘못 뽑은 거다, 혹은 연결이 잘못됐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런 경우는 뭐 결정권자라든지 뭐 혹은 각각의 팀장님이라든지 위쪽에 계시는 상위의 분들이 이건 정말 중요한 속성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셔서 이게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좀 명확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잘 모르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걸 믿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틀린지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식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 앞에서 뭐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출된 품질 속성을 기반으로 6개 항목의 시나리오 형식으로 정의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도출 및 정합 작업은 아시죠? 뭐 같은 걸 합치거나 뭐 중복된 걸 삭제한다거나 너무 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없애거나 뭐 이런 작업을 정합 작업이라고 하고요. 인풋, 아웃풋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료를 리뷰하면서 아이디어들을 그 자료를 보면서 얻으면서 6가지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잘 참석을 안 하시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발표하게 하도록,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2번 이상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의 작업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요. 각 담당자별 역할도 참고하셔서 맞는 역할에 대한 수행을 하시고, 뭐 시나리오 항목 6개는 너무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되면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선순위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우선순위하는 시나리오 작업을 되는 거고요. 작업은 뭐 해당되는 내용은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 해당되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정의된 시나리오를 여기다 적으시고요. 요거에 대한 점수, 이 점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호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 시나리오에 관련된 속성들을 여기다 정의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가 어떤 특정 하나의 속성만을 나타내고 있진 않거든요. 가능하면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게 이상적이지만 작성하다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하나의 속성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이런 형태의 서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우선순위화까지 되면 해당 우선순위 뭐 1순위부터 5순위 혹은 1순위부터 10순위, 시나리오가 많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10순위 정도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정제된 시나리오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그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각각의 항목들을 추가 분석하는 이런 작업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정지할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요. 관련된 품질 속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까 앞에서 했었던 요놈들은 당연히 1순위에서 5순위 혹은 2순위에서 10순위 정도의 시나리오들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속성에 또 관련된 항목들이 존재하죠. 앞전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시 가져다 붙이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관련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정제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극을 발생시킬 때 구체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 과연 벌어질까? 추가적인 구체적인 상황들을 계속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는 이 관련 항목들에서 얻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보통 뭐 길어야 4문장, 5문장 정도로 작성이 되게 된다면 이 정제 활동은 그 한 문장이 다시 뭐 한 2-3문장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문장에서 15문장 정도, 뭐 반 페이지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정지하는 활동들을 벌이면 이게 약 한 페이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도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시나리오들을 1에서 5순위 정도의 시나리오들을 5페이지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잘 연결시키면 나중에 데모 시나리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형태를 잘 정리해서 나중에 데모라든지 뭐 광고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상황들로서 우리 시스템을 잘 표현해 줄 수 있게 되죠. 물론 테스트할 때도 테스트 케이스의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까지 그 챕터 3 이제 그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정리하자면은 요구사항 분석은 쉽게 얘기해서 요구공학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설계를 하기 위한 인풋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단 앞단에서 이런 인풋물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인풋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될지 혹은 어느 정도로 수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설계 인풋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